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의 이모 저모를 회상할 때마다 입가에 달콤하고도 씁쓸한 미소가 지어지는 여자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길게 경청하면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느라 제가 언제부터인가 사연 채널을 정말 애청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디어 직접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는 입장에 놓여보니까 신기하고 보람됩니다.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고 움직여 본 것뿐인데 새로운 도전이라는 그림이 완성되네요. 역시 모든 건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이런 이치를 몰랐죠. 어떻게 마음가짐을 먹어야 할지도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던 아이였고요. 제가 형제로는 친정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기억도 가물가물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집안에서 대접만 받는 입장이었고 저는 그 반대였어요. 오빠가 귀한 아들, 듬직한 장남, 이런 대접을 받았고요. 저는 그냥 둘째, 그냥 딸,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둘 중에서 단연 특별한 자식을 꼽는다면 오빠였고 저는 뭣도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자란 오빠가 어째서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까지 다 해먹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오빠가 전부 독식하고 독차지하는 세계였네요. 친정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된 원인을 굳이 찾아보자면 아마 할머니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친할머니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할머니께서 같이 사셨어요. 모시고 살았던 거죠. 언제부터 모시고 살았는가 하면 제가 3살인가 4살 때부터 그렇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제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게 시작하는 그 지점부터 아예 할머니가 함께 집에 계셨던 것이네요. 우리 진철이, 우리 귀여운 똥강아지. 오늘도 학교 댕겨왔어?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았겠네. 친구들이랑은 재미있게 놀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말씀은 잘 들었고? 우리 똥강아지 배는 안 고파? 할미가 얼른 간식 만들어줄까?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친손자가 너무 대견하고 애틋해서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뭐 그러실 수 있었겠죠. 옛날 분이셨고 생각하시는 게 유독 남아 선호 사상에 치우쳐 있었고 게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유일한 아들이었거든요. 일남 삼녀 집안에서 혼자 아들이었어요. 그런 귀한 아들에게서 난 손자였으니 할머니께서 저희 오빠를 얼마나 아끼고 예뻐하셨는지는 설명을 계속하자면 끝도 없이 이어갈 자신이 있을 정도입니다. 맨날 가는 학교, 맨날 돌아오는 집인데 할머니께서는 오빠가 그걸 해내기만 해도 무척이나 대견해 하셨어요. 손수 간식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러나 저를 바라보시던 할머니의 눈빛은 오빠를 향하던 그것과는 느낌이라는 게 달랐죠. 진숙이 왔냐? 네,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왔으면 째깍째깍 전소부터 해라. 너는 기집애가 돼서 옷장 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거요. 오늘 입고 가려고 했던 바지가 아침에 계속 안 보여서요. 차 타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머리 봐도 볼품없는 건 똑같은데 바지를 찾기는 뭘 찾아? 그걸 왜 찾아? 바쁜 아침에 너는 그런 지랄이나 떨고 있었냐? 하여간 덜 떨어져서는. 죄송해요. 지금 바로 치울게요. 시키면 그냥 군말 없이 움직일 것이지. 맨날 쓸데없이 쫑알쫑알. 너는 네 오빠의 반이라도 따라가 봐라. 맨날 가도 어렵겠지만. 저는 허구한 날 트집을 잡히고 잔소리만 듣는 처지였습니다. 뭘 어떻게 해도 예쁨을 받을 수 없는 아이였어요. 명랑하게 말을 많이 하면 시끄럽고 정신없다고 혼이 났고 조용하고 말수를 줄이면 싸가지가 없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혼이 났으며 눈치를 봐가며 적당히 입을 열어주는 거 없이 얄밉다는 핀잔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어찌하여도 결국에는 한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는 이 간단하고 비참한 법칙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드디어 저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미 미운 털이 박힐 대로 박혀 있으며 그래서 오빠의 위치를 감히 넘볼 수도 없고 저의 역할이란 동네 북처럼 처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빠는 할머니의 생신 때 편지 한 통만 달랑 써서 드려도 온 집안을 감동으로 훈훈하게 물들였죠. 하지만 저는
코 묻은 돈을 어렵사리 모으고 또 모은 걸로 문방구에 달려가서 할머니께서 잘 쓰실 법한 메모지와 부드럽게 잘 굴러가는 볼펜을 사드려도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색종이로 오려서 저만의 예쁜 편지지를 만들어 그것에 정성스레 편지를 써드려도 돌아오는 반응은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었네요. 아휴, 글자를 아주 그냥 중구난방으로 써놔서 어째 읽을 수도 없네. 오빠가 대충 지렁이가 굴러가는 모양새로 써갈긴 편지보다야 제가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아서 적어간 편지가 훨씬 읽으시기에 좋았을 텐데도 할머니는 그렇게 구셨습니다. 가장 관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할머니를 향해서 이런 방구조차 안 하시는 가만히 계셨던 제 친정 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오빠를 향해서는 우리 아들이라고 하셨지만 저를 향해서는 단 한 번도 우리 딸이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신 적이 없었죠. 집안에 그런 풍경을 유난히 내리에 새겼던 날, 저는 제가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이제 할머니의 생신이 돌아오더라도 힘겹게 동전 하나씩 모은 걸로 직접 선물을 사러 나서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제가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할머니의 생신은 정상적으로 챙겨드리기가 어려웠죠. 기력이 확 쇠하고 마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할머니께서는 인지 능력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치매였던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이제 전과 같지 않으셨죠. 거의 방에만 계실 때가 많았고요. 그러면 저는 자잘한 심부름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진수가, 할머니 지금 어떠신지 네가 한번 보고 와봐라. 식사 언제 하실 건지 여쭈도 보고. 좀 이따가 할머니 이불도 네가 털어드려. 밖에 나가가지고 탈탈 아주 힘껏 세게 터는 거 알지?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저는 목구멍 끝까지 하기 싫다는 소리가 차올랐습니다.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할머니로부터 맹목적인 편애만 받아온 손자도 가만히 있건만 찬밥 신세만 당해온 손녀인 제가 왜 할머니를 돌보는 일에 오만 심부름을 다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정말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한테만 차별을 당했던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도 차별은 당해온 자식이었으니까요. 자신감 넘치게 용감하게 엄마를 향해 싫다는 소리가 안 나갔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꾹 참으면서 할머니의 방을 들락날락거리는 생활을 이어갔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할머니의 인정? 고맙다는 소리? 아니면 따뜻한 눈길 한번? 이런 건 전혀 안 받아봤고요. 부모님조차 저한테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저만 억울하고 분해서 미치는 그런 생활이 거의 1년 좀 안 되게 이어졌고요. 그 생활은 할머니께서 전문 시설에 들어가시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시설에 모셔도 되는 거잖아. 우리 할 만큼 다 했잖아. 그렇게 되기 이전 며칠 내내 엄마가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설득의 말씀을 건네셨던 걸 제가 목격했었죠. 엄마가 애를 써서 설득하신 덕분에 아버지도 결국 수락을 하셔서 할머니의 거취가 최종 결정된 모양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저는 엄마가 할머니를 무척 좋아하고 존경하고 잘 따르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마는 참한 며느리의 정석 같았거든요. 하지만 절대 겉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속내라는 걸 그때 엄마의 태도를 보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발 할머니를 시설에 모시자며 목소리를 내던 엄마의 모습이 어딘가 낯선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겼더랬죠. 점점 더 성질이 괴팍해져 가시고 대소변을 가리는 게 어려워지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제 숨이 턱턱 막히고 있었거든요. 그런 할머니를 책임지는 것은 엄마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였습니다. 그러니 할머니의 시설행을 제가 속으로 조용히 반길 수밖에 없었네요. 나이든 환자가 떠난 집은 부정할 수 없이 쾌적했습니다. 엄마는 어느새 이제야 좀 살맛이 나는 것 같다는 표정을 만면에 지으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일 다니시느라 바빴고요. 할머니의 전폭적인 애정을 받아왔던 오빠는 시설에 들어가신 할머니를 단 한 번도 그 입에 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사춘기 나이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애정을 갈구했다가 실망만 받았던 제 짧은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제가 찬밥만 먹고 사는 미운 오리 새끼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열불이 터졌어요.
찍소리 못하고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머니의 수발을 다 들었던 과거 역시도 저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마다 집에서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과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끝내 집에서 아무도 저를 안 알아줬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부모 형제와 가슴속 응어리를 함께 나누기라도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서글프고 화가 나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집에서도 은근히 삐딱하게 굴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반응은 그저 제가 왜 저래? 라며 잠시 의문을 품는 게 끝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뭉친 응어리를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으셨던 엄마는 저에게 할머니를 뵈러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왜 가야 돼요? 왜냐니, 진수가. 네 할머니야. 지금 내가 너한테 남의 집 할머니한테 가자고 그랬어? 네 친할머니를 뵈러 가자고 한 거야.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엄마 혼자 다녀오셔도 되잖아요. 얘가 왜 이럴까? 너 어렸을 때는 할머니를 잘 따르고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그랬었잖아. 근데 머리 좀 컸다고 이러는 거야? 할머니가 아시면 보통 서운해하지 않으실걸? 할머니는 이제 저를 보셔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요. 서운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박진숙, 너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마. 잔말 말고 내일 할머니 뵈러 갈 준비나 해. 엄마는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셨고 저를 향해서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툴툴거리셨습니다. 살면서 항상 잔소리와 꾸중만 들어왔던 저였건만 어떤 것은 끝내 무뎌지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엄마의 짜증 가득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심장이 막 벌렁거렸습니다. 저는 기껏 한 줌 남은 성질을 내세우며 그럼 오빠는 같이 안 가도 되냐는 소리나 내뱉었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오빠는 공부하느라 바쁜 귀하신 몸이라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안 귀하신 몸인 저나 엄마를 따라 나서는 수밖에 없었네요. 시설에 도착해서 누워 계신 할머니를 뵈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그림을 그리는 수업에 참석 중이셨는데 그곳에서 최연장자 축에도 안 끼는 것처럼 보이셨던 제 할머니는 겨우 앉아서 손만 움직이면 되는 수업인데도 참석을 못하고 계셨어요. 네가 누구더라? 저를 바라보시며 할머니께서 중얼거리셨을 때 저는 그게 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지 못하시는 편이 나았어요. 저를 알아보셨다면 왜 어여쁜 손자 대신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손녀가 왔냐면서 안타까워하셨을 테니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한 가지 더 깨달았는데 제 마음은 할머니가 너무나도 믿고 원망스럽고 싫지만 오빠보다 더 사랑받고 싶은 간절함이 그 싫은 마음보다 더 크게 남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머리가 생각하는 것과 가슴이 움직이는 게 일치하지가 않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향해서 살갑게 이런저런 말씀을 붙여보려고 애를 쓰시던 엄마의 얼굴 역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민과 불편함과 갖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한데 엉겨붙어 있었죠. 저는 왜 엄마가 굳이 저를 함께 데려오려고 하셨는지 알듯만 싶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주 전부터 갑자기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지신 할머니께서는 결국 오래 못 버티시고 떠나셨죠. 저는 눈물이 나왔으나 많이 울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엄마는 연신 손수건으로 당신의 눈가이며 볼을 문지르셨죠. 아버지는 비통함에 푹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빠는 그저 조용하게 있었는데 어딘가 머쓱한 눈치였고요. 저는 할머니께서 생전에 저희 집에서 지내셨던 그 나날이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와서 자꾸만 생각이 났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후회가 자꾸만 떠올라서 힘들었습니다. 할머니께 드리려고 종이접기를 하던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노란색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색깔의 색종이만 골라서 어렵사리 꽃 모양을 접어댔었죠. 그런 기억들이 저도 모르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후련하고 개운하다는 표정만 짓고 계셨어요. 평소에는 본 적도 없던 혼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는 모습도 제가 몇 번이고 목격했고요. 저 스스로도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복잡하고 우울한 기분, 감정들을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었죠.
딸이라면 그런 때 상담사로 엄마를 떠올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 끝까지 가득 차게 놔둘 뿐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사람인 듯 하였습니다. 싫다는 소리를 차마 못 뱉었던 옛날처럼 제 안의 이야기를 차마 밖으로 못 꺼냈어요. 하도 차별을 당하고 눈치를 보는 게 습관이 되면서 제가 그렇게 작아지기만 한 모양이었습니다. 언감생심, 아버지에게 손을 뻗어볼 수도 없었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는 친가의 유산 문제로 바빠 보였습니다. 고모들과도 많이 싸우셨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셨으니까 그 재산은 당연히 내 몫이지. 다들 말이 되는 걸 우겨도 우겨야지. 당연히 내 앞으로 재산이 와야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왈가왈부를 할 수가 있어? 다들 제정신이야? 작은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시끄럽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주장은 당신이 할머니를 모셨을 때부터 고모들이 친가의 그 재산이 당신의 몫이 되는 걸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고모들이 지지 않고 발끈하셨죠. 귀한 아들이랍시고 옛날부터 혼자 많이 누리고 살았던 거 생각하면 부하가 치밀어. 저는 응당 아버지의 편을 들고 응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맞았으나 고모들이 화를 내시는 그 대목에 마음이 자동으로 울렁거리더라고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자식들도 그렇게나 차별을 하셨으니 손주들도 차별을 이어서 하셨던 것이죠. 그냥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사신 분이었어요. 고모들의 가슴속에 맺힌 서름은 말도 못하는 정도인 듯 싶었습니다. 고모부들도 당연히 고모들에게 목소리를 보태셨고요. 그분들에게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이나 애도 그런 것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재산 문제로 시끄러운 동안 엄마는 오빠가 공부하는 것에 방해를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정성을 다해서 오빠의 수험 생활을 뒷바라지 하셨고요. 그래서인지 오빠는 대학도 꽤 잘 갔습니다. 대학을 잘 가서 신이 났는지 맨날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여자들을 만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연스레 학점 관리는 개판이 되었고요. 처음 입학을 하고서 1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성적을 아시게 된 엄마가 원래 신입생은 그래도 된다면서 그저 웃어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또 그 다음에도 학점이 전혀 관리가 안 되자 엄마도 드디어 열이 좀 받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 친철이한테 못된 기집애들이 많이 붙어서 그런 거야. 애가 뭘 알겠어. 여자들이 못되고 영악하게 구는데 속절없이 순진하게 끌려가는 거겠지. 아휴, 이걸 어째? 엄마가 그렇게 한탄하시는 걸 듣고 제가 속으로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나네요. 아들을 낳은 엄마들 중에서 꼭 이상하게 아들과 관련된 일에서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 아들이 잘났으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고요. 친할머니는 너무 당연해서 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 이후에 제가 언급을 할 시어머니 또한 그러셨네요. 아무튼 그 무렵에 오빠는 아무렇게나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별로 혼나지도 않았고 엄한 소리를 듣는 쪽은 도리어 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남들에게 알리기 창피한 대학은 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거든요. 부모 망신시키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아니라 자식이 간 대학 간판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더더욱 우울해지고 말았습니다.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내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셈이었지만 그 상태는 낫지도 못한 채 그대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빠처럼 대학을 그렇게 잘 갈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반전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저 그런 보통의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던 줄 예상이 가시지요. 네가 돈을 내서 학교를 다니라고 딱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진짜 너무 서러워서 아예 대학을 안 다닐까 싶었어요. 고졸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입학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저에게 등록금을 내줬으니 고마운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며 그 소리를 또 하고 또 하시면서 생색을 내셨어요. 오빠가 간 대학보다 제가 간 대학이 등록금도 훨씬 저렴했는데 말이죠. 공부에 대단한 재능은 없었고 미래에 대한 엄청난 계획이나 의욕도 없었던 저는 적당히 수업을 들으면서 대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돈이라도 벌자 싶었고 사회 경험을 쌓으면 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만 같았어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순간은 거의 없고 매장의 안쪽 공간에서 간단한 조리와 정리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격이 좀 우중충했다 보니 교우 관계는 썩 활발하지 못했고 성적도 보통이었죠.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묵묵하게 일을 잘한다면서 관리자급이 좋게 봐줬던 거예요. 이렇게 꾀 한 번 안 부리고 일을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진숙이 네가 대단하구나. 저는 그냥 일만 했는데요. 그게 기본이지만 은근히 쉽지 않아.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폐를 안 끼치면서 자기 몫을 꾸준히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 그거 어려운 거다. 너 혹시 졸업하면 여기서 직원으로 일을 할 생각은 없니? 그 이전에 방학 때는 혹시 지금보다 더 긴 시간으로 근무를 해줄 수 있을까? 저는 학기가 끝난 방학이라고 해서 딱히 놀러 다닐 친구도 마땅치 않았고 학원을 다닐 계획도 없었으므로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제 운명이 그때 바뀌었던 것 같아요. 돈을 따박따박 벌면서 모으는 재미가 제 일상에 활력을 가져다 줬고요. 제 학비 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희열도 느껴지더라고요. 제 힘으로 뭔가를 이뤄나가는 게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줄은 몰랐거든요. 아, 맞다. 진숙의 학기 등록금 내야 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문득 생각이 나셨다는 듯 그렇게 외치셨을 때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등록한 때가 언제인데 그걸 이제 말씀하세요? 뭐? 등록을 했다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등록금 한번 내주는 걸로 오만 생색 다 내시는 거.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빚을 지고 싶지가 않아요. 생색이라니 빚이라니. 너 지금 엄마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러는 엄마는요? 엄마는 저한테 부모로서 말씀 잘하시고 행동 잘하셨나요? 뭐라고? 너 갑자기 미치기라도 했니? 엄마가 발끈하셔서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저를 때리기 위해 높이 올라간 손을 보면서 제가 그럼 그렇지 싶어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엄마는 얼른 손을 내리셨어요. 저기 미안하다. 홧김에 그런 건데 너를 때리려던 건 아니야.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돌아섰고 그 이후로 제가 먼저 입을 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오빠도 저의 이런 변화에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언제까지고 영원히 주눅이 들어서 눈치나 보면서 가족들에게 눌려 살고 그러면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꼴이나 살랑거리는 그런 게 저의 모습이라고 여겼을 텐데 설마 제가 변할 줄은 몰랐나 봐요.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안의 당당함을 찾아갔죠. 다음 학기도 또 알아서 해결하고 다녔더니 그때 엄마가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둘이서만 따로 밥을 먹자고 하시더니 돼지갈비를 사주셨어요.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죠. 친할머니를 모시고 오래 사느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걸 분출하면 당신만 손해일 것 같아서 꾹 참고 사느라 성격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나도 잘할 때 많이 힘들었어. 외갓집이 못 사는 건 진숙이 너도 알잖아. 그치. 내가 어렸을 때는 사정이 훨씬 더 안 좋았어. 이 다음에 성인이 되면 그래도 멋지게 살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 봄나는 아가씨가 될 줄 알았고 결혼도 끝내주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어. 내 인생에 대한 멋진 상상이 넘쳤다고나 할까? 그때는 젊고 어렸으니까. 그런데 결혼하니까 내 생각 같지가 않더라. 사실 결혼뿐만 아니라 사는 게 전부 내 생각처럼 안 됐지. 진숙이 너는 기억도 안 날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알지? 그분이 그렇게나 괴팍하신 분이었어. 그래서 네 고모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와도 학을 떼면서 질색을 하셨던 거야. 딸들은 학을 떼기라도 하지 외면이라도 하지. 나는 며느리라서 옴쌀딱싹 못했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숨 좀 쉬어보나 했는데 너도 알잖아.
돌아가신 네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셨던 거. 할아버지한테 당하고 눌러 살았던 평생의 한을 이제부터 풀어보실 작정이었는지 아주 대단하게 굴기 시작하셨지. 나는 자연스레 꽉 눌러 살았어. 막연히 머릿속에서 예상 정도나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엄마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되니까 기분이 정말로 묘했습니다. 이런 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제가 한숨이나 슬쩍 쉬고 있으니까 엄마가 머뭇거리시더니 드디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내가 부족한 엄마였어. 진숙이 네가 서운해하고 섭섭해할 만했는데 그런 너를 내가 엄마로서 몰라줬던 것 같아. 괜히 제 기분 맞춰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내가 뭐하러 그러겠니. 기분 맞춰주려고 가짜로 행동하는 건 네 할머니 계실 때 그랬던 걸로도 충분히 좋게. 내가 정말 눈치 보느라 바쁜 며느리였지. 네가 등한시 되는 걸 알면서도 은근히 동조했던 것 같아. 너는 순하고 애가 착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네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성질이 좀 있었잖니. 너도 알겠지만 근데 너는 안 그러니까 좀 부족하게 대해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오빠가 성질이 좀 있었던 건 하도 집에서 오냐오냐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였겠죠. 저는 차별당하고 자꾸 꾸중만 들으니까 자연스레 눈치만 보고 억눌리는 성격이 된 거였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더군요. 할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거듭 미안하다고 하시는 것에 저는 알겠다는 대답을 내놓은 게 전부였죠. 그 후로 얼마 안 지나서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나오신 거예요. 힘든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네가 없어서 나를 뒤집어줄 사람이 없구나. 너 빨리 와서 나 좀 만져다오. 이러다가 내 등이 다 썩겠다. 얼른 나를 옆으로 눕혀놔. 저를 발견하시고는 다짜고짜 소리를 크게 지르셨어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로 다가갔고 할머니께서 성질을 거듭 부리시는 것에 어느새 그 몸을 뒤집어드릴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쯤이면 할머니 앞에서 싫어요 라는 의사표현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싶어서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죠. 그런데 왠지 두 번 다시는 할머니를 이렇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정성스런 손길로 몸을 옆으로 눕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원하다며 웃으셨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 나도 똑같이 뒤집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리둥절했죠. 치매 때문에 저러시나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떴는데 방금 그게 꿈이었다는 걸 깨닫자마자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누워 계셨던 미지의 공간이 그게 마치 땅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정확히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남은 그 땅, 부동산 말입니다. 현재 그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져서 엄마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고모들과 대치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냥 그 값어치만큼 고모들한테 현금으로 주시는 거 어때요? 아이고, 집 거덜낼 일이니? 왜요? 그게 사실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면서요. 지금까지 오르지도 않았고요. 다들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고모들이 왜 그러시는지 알아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그때까지 저한테 다정하게 굴어주신 적이 없었어요. 오빠가 할머니한테 뭘 잘해드렸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의식이 조금 괜찮으셨을 때도 오빠만 찾으셨지. 저는 안 찾으셨어요. 제 심정이 고모들의 심정인 거죠. 엄마가 할머니를 모셨으니까 고모들이 엄마만큼 고생은 안 하신 것 같지만 옛날에 집에서 차별당하시고 학교도 못 가시고 공장에 가시고 그러셨던 거 생각하면 너무 힘든 과거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그날까지도 아들이 최고라고 하셨고
딸들은 그냥 있는 자식들이라고 하셨어요.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고 고모들의 가슴에 맺힌 걸 따질 수도 없게 됐죠. 남은 흔적은 재산뿐이에요. 그것마저 아무것도 못 가지시면 고모들은 할머니한테 영영 부정당하는 자식들이 되는 것만 같아서 그게 견디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값만큼 돈을 받으신다면 금세 납득하시고 물러나실 거예요. 상징적인 게 고모들한테는 중요한 거니까요. 엄마는 내용 자체보다도 제 입에서 그런 말들이 청산유수처럼 나왔다는 것에 더 놀라신 듯 보였고 당신이 아버지를 설득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의외로 엄마의 설득에 오래 안 버티시고 넘어가셨죠. 여태 이 문제 때문에 피곤했는데 이쯤에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고 하면서요. 아버지는 고모들을 향해 앞으로 그 땅의 값이 오를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며 값을 치고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그 땅은 앞으로 그 누구의 이견도 없이 아버지의 것이었고요. 고모들도 이 문제를 끝내고 싶으셨는지 모두가 동의하셨습니다. 그거 솔직히 대단한 쓸모도 없어.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값도 안 오를 게 뻔해. 차라리 돈을 받아서 그걸로 얼른 뭐라도 하는 게 낫지. 고모들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으셨습니다. 막상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아버지는 오만 생각이 다 드셨는지 그 땅을 아예 정리를 해버리려고 하셨고요. 근데 제가 말렸어요. 그냥 들고 계세요. 그거 판돈이 당장 없어도 사는 데는 문제 없잖아요. 여태 들고 계셨으니 그냥 앞으로도 들고 계세요. 아버지는 탐탁치 않으셨으나 저는 제 돈을 알아서 벌고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함부로 말씀을 못 하셨을 뿐더러 되게 미안해하고 계셨어요. 아야, 내가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라도 그 말을 따라야지. 그 땅 그냥 들고 있어야겠어.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 때 저는 태어나서 왠지 처음으로 의미가 있는 자식으로 여겨진 것 같아서 또 한 번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이상해지는 일은 이후에도 일어났죠.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맡았던 그 일과 관련된 일이었죠. 가게 지점 몇 곳을 돌면서 관리하는 일을 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일이 돌아가는 것에 빠삭하다 보니까 파악을 잘해서 관리에 능통했어요. 일이 돌아가는 걸 단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있어도 저처럼 복합적으로 다 아는 사람은 없어서 제가 적임자였습니다. 대체가 안 되어서 정말 바쁘게 일을 했고요. 오빠는 저를 향해 고작 그따위 일이나 하냐면서 자기는 이름 있는 기업에 들어간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학점 관리가 개판이라 다른 걸로 채우느라 남들보다 취업이 늦어진 오빠였죠. 그래서 벌어둔 돈도 없었고요. 오빠가 저를 비웃든 말든 저는 무시했는데요. 오빠가 정말 열렬히 푹 빠져서 결혼을 꿈꾸는 여자가 생긴 겁니다. 저의 새언니 되신 분이었죠. 근데 새언니가 원체 똑부러진 사람이었어요. 형제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잘 됐네. 여자 형제들한테 물어봐야 그 남자가 진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 내가 한번 자기 여동생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렇게 오빠한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오빠는 저한테 쩔쩔매기 시작했죠. 딱 보니까 저의 협조가 없으면 자기가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필요한 게 뭐가 없냐는 둥,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는 둥, 살면서 처음으로 사려 깊은 오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진국인 사람도 있구나. 내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제가 마음에 들어서 눈을 빛내는 새언니를 보며 오빠는 식은땀을 흘려댔습니다. 저한테 못난 모습만 보여왔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걸 전부 사과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이더군요. 살다 보니 오빠가 저에게 이러는 순간도 오는구나 싶어서 제가 또 기분이 이상해졌던 것이랍니다. 그토록 가족들의 인정을 바라던 때에는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제 자신을 마주하고 당당해지고 나니까 모두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희한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땅 말입니다. 값이 확 올랐어요. 그 일대가 개발 확정이 났거든요. 수지 맞은 것이었죠. 모두가 깜짝 놀랐고 저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미래를 보기라도 했냐면서 신기하길래 제가 고민하다가 할머니의 꿈을 꿨던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자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할머니께서 뒤늦게 저에게 사과를 하시고 저에게 잘해주고 싶으셔서 꿈에서 그리 알려주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쿵 울리더군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게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팠지만 저를 별로 안 좋아해 주셨던 분이었기에 제가 그렇게나 슬퍼하는 것이 맞는가? 혼자만 계속 비참해지는 현상은 아닌가 싶어서 혼자 고민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해답을 찾고 개운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이제 우리 진숙이 시집갈 때 제대로 면이 서겠구나. 특히나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냥 돈이 생기자마자 저를 거론해 주셨다는 게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제가 결혼을 할 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계신다는 점도 괜히 막 설렜고요. 저는 소심하고 유약한 면이 분명히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확실히 대쪽 같은 기질도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 활동에 더 집중을 했고 그쪽 계통으로 일자리를 잡아서 한 우물을 파온 것만 보아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의지를 어쨌든 관찰시키는 기본적인 배짱이나 끈기는 있는 듯 싶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장점 한 가지가 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유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더라고요. 솔직히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성격상 분명히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많이 주는 상대여야만 안심을 하고 마음을 놓을 게 분명했죠. 그런 상대를 찾아서 결혼까지 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벌어진 일은 벌어지고야 만다는 듯 하늘이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듯 신기하게도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들이라면 별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조건을 보면서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남편이 사남매였습니다. 셋째인 남편을 제외하면 나머지 형제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남편에게는 이미 조카도 4명이나 있었고요. 가족끼리 서로 왕래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서로 잘 모여서 얼굴을 보고 지내는 게 제 눈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시댁 형편은 그럭저럭 보통이었어요. 박박 우겨서 서민 계급에 들어가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남편이 말하기를 예전에 사기만 당하지 않았어도 지금쯤 잘 살았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뭘 알았나. 설마 부동산 사기를 당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지. 남편이 고등학교 때 벌어진 일이었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돼지갈비 집을 운영 중이셨습니다. 돌아가신 시할머니하고 같이요. 그런데 억울하게 부동산 사기를 당해버렸고 가족들 중에 아무도 그런 쪽으로 해박한 사람이 없었으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리를 해볼 만한 머리도 집안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대처만 잘했어도 피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텐데 계속 상황 파악만 하고 현실 부정만 하고 그러다가 피해를 다 뒤집어 쓰게 되었고 헬스로 4년째 운영 중이던 돼지갈비 식당도 날려야만 했어요. 그때 상심이 커서 쓰러지셨던 시할머니의 간병을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또 몇 년을 힘들게 해야만 했습니다. 사기 한번 잘못당했다가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아주 비극적인 일이었고요. 그 후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지질해진 일상에 모두가 적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형제들도 그 배우자들도 뭔가 뚜렷하게 직업적으로 잘 나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절반은 딱히 직업이 없었고요. 아무튼 이런 집안이었으나 저는 왁자지껄 가족들끼리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오빠 같은 사람을 겪어보았더니 말을 고압적으로 하거나 비꼬고 무시하는 그런 남자는 무조건 싫은데 남편은 되게 온순했거든요. 대체로 미지근한 것이 저와 비슷한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당연히 남편도 저희 집의 이모저모를 알게 되었고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대략 알게 되었는데 부동산으로 수지 맞은 그 재산 이야기는 안 밝혔거든요. 그래서인지 제 친정에서 신혼집을 장만해 주겠다고 나온 것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같이 준비를 할 줄 남편하고 시댁은 그리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파트? 아파트를 해준다고? 세상에나 마생이나 이게 웬 떡이야.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가 아주 경사맞게 생겼네.
특히 시어머니께서 기절 초풍을 하려고 드셨는데 거의 입이 찢어지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만큼 환대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냥 즐거웠고요. 저희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이 결혼을 하는 거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꼭 반듯한 집을 해주고 싶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집안이 부동산 수지 맞았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요. 어머? 그러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집을 해주시는 거야? 딸 시집 보낸다고 힘 많이 써주셨구나. 와, 올케는 정말 좋겠다. 너무 부러워. 시누이는 제가 부럽다는 이야기를 한참이나 했었죠. 미운 오리 새끼였던 제가 사랑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다니 가슴이 뚝 벅차올라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다짐을 재차하였습니다. 저만 바라봐주는 남편, 그리고 복작복작한 시댁까지. 저는 정말로 결혼을 옳게 잘한 사람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모두 살갑게 대해주었고요. 그래서 설마 하니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자마자 그런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결혼하고서 불과 2달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돼지갈비집에 대한 이야기를 시댁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한으로 남는 게 그거야. 그때 만약에 돼지갈비집 그거를 계속했다면 어땠을까? 처음 1년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너무 힘이 들었고 머리도 아주 그냥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거 다 이겨내고 나서 드디어 장사를 좀 제대로 해볼까 싶었더니 그런 몹쓸 사기를 당했던 거 아니니? 내가 죽기 전에 돼지갈비집을 한번 차려서 운영을 해봐야 가슴에 쌓인 화가 풀리지 않겠니? 너희 생각은 어떠니?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아서 TV를 틀어놓고 평안한 분위기에 있었어요. 저는 시댁의 과거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어쩌나 구경을 했죠. 시누이를 필두로 모두가 적극 찬성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댁이 돼지갈비집을 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만 한 게 전부였고요. 그 이후로 종종 돼지갈비집에 대한 상의가 오가는 걸 봤죠. 그때도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따로 이런 소리를 하시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아만 해도 우리 결론은 이래. 이왕 할 거면 크게 차려야 크게 돈이 된다. 그래서 대형 규모로 돼지갈비집을 차려보려고 하는데 대출은 언제 가능하니? 네? 대출이라뇨? 식당 차리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니? 차릴 자금이 있으신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하신 줄로만 알았는데요. 그런 돈이 어딨어? 대출을 받아서 차리는 거지. 그런데 그 대출을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파트 그거 네 명이잖아. 웬만하면 공동 명의로 좀 해주실 것이지 치사하게. 아무튼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다가 대출 좀 받아다오. 5억을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5억이요? 아파트 담보대출이요? 그걸 왜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상의도 없이. 상의는 무슨, 여태까지 길게 상의를 했고 이미 다 끝마쳤다 이 말씀이야. 그런 상의를 한 적도 없다고 하니까 시댁 식구들끼리 이미 심도 깊은 상의를 마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자기네들끼리 상의를 다 해놓고 저한테 통보만 하면 그게 진행될 거라고 믿었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한 가족인데 못해줄 게 뭐가 있냐면서 그러시길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확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누가 공짜로 해달래? 그러면 대가로 뭘 주시려고요? 돈 크게 쓸게 2배. 식당 대박 나면 2배로 갚아주마. 됐지? 이제 불만 없지? 아니 그게 식당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뭘 믿고서 그걸 좋아해야 하나요? 저 불만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대출 못 해드려요. 뭐야? 이미 다 얘기 끝났는데 너 하나 협조 안 해서 전부 어그러져도 된다는 거니? 그건 제 사정이 아니죠.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뭉치는 것에 환상이 있는 저였고 시댁이 잘 보이고만 싶었는데 차갑게 선이 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치신 겁니다. 너 잘 생각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온통 피해를 보게 됐잖아. 때리고 나서 당황하시기는커녕 소리를 크게 지르시는 모습에 저는 그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일단은 시어머니를 돌려보냈고 남편과 저녁에 따로 대화를 나눠봤어요. 자기 가족들이 그런 작당을 한 거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한테 왜 언지를 안 해줬냐고 물었더니 어려운 주제라서 꺼내기가 민망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 제 뺨을 치신 거 다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의 반응은 미적지근하였어요. 당신이 이해를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 너무 고생 많이 하신 분이야. 그래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당신한테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좀 해주라. 이미 떨어질 정을 남편이 박살까지 내더군요. 이런 결혼 생활을 앞으로 수십 년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당장 이혼을 결정 내렸고요. 작정을 하고 나서는 일부러 녹음을 다 하면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불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제 뺨을 치셨던 것,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겼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대출을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제가 여간 호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인지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비로소 모든 경계를 풀고 진짜 민낯을 드러내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댁을 자주 드나드는 순종적인 며느리인 척을 하면서 이모저모를 다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죠. 그러자 웬 이혼이냐면서 펄쩍 뛰더군요. 그럼 돼지갈비 식당은 그거 차리는 거는? 당신은 그게 지금 중요해? 이런 남자라는 걸 모르고 결혼한 내 자신이 한심해질 지경이야. 당신과 이혼을 해낼 증거라면 차고 넘쳐. 그러니까 지저분해지기 전에 그냥 바로 나랑 이혼해주는 게 당신한테 나은 선택일 거야. 남편은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일을 어쩌면 좋냐고 상의하러 간 거겠죠. 그렇게 찌질한 남자인 줄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네요. 시댁 사람들이 저보고 별별 욕을 다 하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했는데 별 수 있나요? 제가 유리했던 것을요. 결국은 남편이 저와 순순히 이혼을 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똥 밟았구나. 아파트 해오는 며느리라니 이게 웬 횡재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똥 밟은 거였다니. 시어머니께서 분개하셨는데 아직 그러시기에는 많이 일렀죠.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모여들어서 사는 그 집구석 이제 파탄이 날 때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사위를 살벌하게 흉을 보신 내용을 저는 아주 선명한 음질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 망설임 없이 시누이하고 시매부한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 조카들이 원래도 싫었는데 커가는 거 보니까 이제는 소름이 다 끼친다고 하면서 자기는 조카들 때문에 애들이 싫어진 경우이고 그래서 이세를 갖는 것도 망설여진다고 그런 토로를 몇 번씩이나 했던 그 내용 역시도 친절하게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건 약과였고요. 시동생이 시누이 욕을 하면서 사망보험금 수혜자를 나로에 해놓고 누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웅다웅하며 왁자지껄할 줄 알았던 집안이 사실은 골마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썩어 있었고 저라는 제3자로 인하여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뒷목 잡고 쓰러지셨고요. 제가 알게 된 후문으로는 그 가족들끼리 서로 대판 싸우고 난리도 아니어서 결국은 서로에게 등을 돌렸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가족은 오히려 제 이혼 사건을 지나온 후 더욱 끈끈해졌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비난하거나 나무라기는커녕 고생했다고 하면서 저 대신에 그 시댁 사람들 욕을 시원하게 해줬거든요. 드디어 가족 안에서 미숙한 감정들을 정리해내고 우울해 있던 과거의 제 모습을 당당하게 마주하게 된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됐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그를 몰라 며느리의 도움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늙은 이 나이에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거든요. 모두들 제 이야기 들으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힘들게 벌어먹고 살면서도 오남매 자식들 다 키워서 자기 밥벌이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애들 업어 키워가면 농사 짓고 끼니 때는 아궁이불 떼가지고 밥 짓고 아주 그냥 몸이 10개라도 힘들 정도였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저 같은 노인네들은 다 알겠지만 그때는 자식 다 장성하게 키워서 자기 몫은 자기가 다 할 줄 알게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유일한 낙이지 않습니까?
살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많은 자식들이 다들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자라줘서 지금 돌이켜봐도 자식놈들한테는 참 고마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애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는 영감이랑 서로 기대서 관짝 들어갈 때까지 미우나 고우나 함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 영감이 저를 두고 일찍 먼저 저 세상에 가버렸습니다. 졸지에 저는 자식들 다 도시로 떠나 있는 상황에서 시골에 홀로 남아 살게 되었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혼자 시골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경기도에 올라와서 함께 살아요. 아니다. 나는 여기가 편해. 여기서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마. 자식들이 하나뿐인 어미 챙기겠다고 연락을 해댔지만 비록 몸 편히 마음 편히 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골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선뜻 도시로 떠나는 것이 그리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떠난 뒤로도 한동안은 혼자 시골에서 자식들이 주는 용돈 좀 받으면서 적적할 때마다 텃밭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근데 사는 게 참 그럽디다. 영감이랑 무슨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었고 워낙 무뚝뚝하고 꼬장꼬장한 양반인지라 싸웠던 때가 더 많은데 그래도 남편이었다고 밤만 되면 옆에서 드르렁 드르렁 코 골던 사람이 없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꼴 보기 싫어서 살아있을 적에는 저나 영감이나 서로 에이, 저승사자는 저런 양반 안 데려가고 뭐하는 거라. 내가 할 말을 하고 앉아있네, 저 옆엔 내가. 이러면서 몇 날 며칠 서로 등 돌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안 한 적도 숱한데 어찌 이리도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지. 눈을 감으면 그런 영감이 자꾸 생각이 나 잠도 제대로 못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저에게 다시금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그리워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도 자식으로서 어머니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동생들도 어머니가 여기 올라와서 사셔야 자기들도 마음이 편할 것 같대요. 네? 아휴, 근데 괜히 나 때문에 며느리 고생하는 거 아니냐? 에이, 어머니, 아내도 다 허락한 일이에요. 어머니만 짐 챙겨서 내려와 주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 자식들 성화도 있고 저도 처음에야 마음먹었지만 기껏 혼자서 살아보니까 제 생각보다도 더 서럽고 서글프고 외로워서 대뜸 남편 노부모 하나 떠맡게 된 큰며느리한테는 미안하지만 큰아들이건 전하의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시골 살림을 정리해서 경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며느리가 워낙 싹싹하고 착해가지고 눈칫밥 한 번 안 먹고 아들네 집에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명절 때나 생일이나 간신히 볼 수 있던 손주 녀석들도 같이 있으니 혼자 있을 때 적적함도 금방 사라지더군요. 며느리 바쁘면 제가 손주들도 봐주고. 며느리만 셋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째 며느리가 저한테 가장 살갑게 대해주는 며느리였습니다. 힘들게 키운 자식이긴 하지만 첫째 아들이랑 며느리를 비교하면 내심 며느리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시골에서만 오래 살아와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 촌스러운 시어머니라서 서울에서 고운 옷만 입고 똑똑하고 우아한 친정집에서 자란 며느리에게는 제가 부끄러웠을 법도 한데 며느리는 언제나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제 팔짱을 끼고 꼭 친딸처럼 어머님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친딸보다도 더 애교가 많았죠. 한창 큰아들 집에서 살 때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골골거리던 때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무릎 아프다고 오히려 집에만 있으면 더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어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알게 된 며느리가 자기 시간 날 때마다 저를 데리고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오늘도 산책 다녀오실래요? 아이고, 바람이 찬데 산책을? 어머니 그럼 무릎 더 안 좋아지세요. 힘들더라도 걸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날도 며느리 팔짱을 끼고 밖으로 향했어요. 나간 김에 시장도 들르고 평소 며느리가 딸기를 좋아하는데 딸기도 한 바구니 사고 양손 무겁게 해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할머니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나무를 잔뜩 늘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지나다니지만 나무를 파는 사람이 있는 건 한 번도 못 봐서 저도 모르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허리는 무슨 잔뜩 구부러져서 영 행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니까 참 나이도 나이지만 저 시골에 살 때 고생하던 게 생각이 나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가야, 우리 저 할망구한테서 나물을 좀 사가자꾸나. 너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나물 반찬 좋아하잖니. 요새 나물이 영 싱싱한 게 없어가지고 안 만들었는데 저 할망구 보니까 오랜만에 반찬 좀 만들어 봐야겠구나. 네, 좋아요, 어머니. 평소 제가 해주는 반찬 중에서 나물 반찬을 제일 좋아하던 첫째 며느리였던지라 며느리는 단번에 알겠다고 하면서 저와 함께 할머니가 쭈그려 앉아 나물을 파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는 거 다 얼마예요? 며느리가 물어보자 그 할머니는 앞에 놓인 나물들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양을 가늠하는 듯 하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을 좀 비싸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며느리가 젊어가지고 저렇게 구는 건가 싶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도 야박하게 장사를 하네. 어차피 떨이하는 거 아니여. 우리 며느리가 다 사갈 것이니 조금만 싸게 주이소. 라며 가격 흥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아니다 더 싸게 해달라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찌저찌 둘 다 납득이 갈 만한 가격의 합의를 보고서 그 할머니가 검은 비닐 봉다리에 나물을 담아주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문득 그 할머니 얼굴에 눈길이 갔습니다. 검버섯 같은 게 드문드문 핀 얼굴, 그리고 눈가에 있는 특이하게 생긴 점. 분명히 이 동네에 와서 처음 보는 할머니였는데 어쩐지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뭐라도 물어봐야 되나 했지만 이미 포장을 다 끝내고 며느리와 함께 등을 돌려 집으로 오고 있던지라 다시 가서 물어볼 수도 없었기에 그냥 전에 알던 사람을 닮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도 자꾸 궁금해지더군요. 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올리지가 않길래 그래, 내일 나갔을 때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일부러 며느리와의 산책 경로를 그 나물 팔던 할머니 있는 쪽으로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어진 저는 집에 가서 오래된 앨범까지 뒤져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제가 그렇게까지 그 할머니의 익숙한 얼굴이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기면서 조금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아휴, 이러려고 그렇게 그 할머니가 누군지 궁금했던 건가? 싶어 가슴이 점점 뛰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50년 전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일 친했던 아이를 닮아 있었거든요. 다 늙어가지고 국민학교 쪽 생각을 하려니까 기억이 선명하지 않기는 합니다. 어쩌면 조금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그러이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때는 집이 가난하고 하면은 국민학교도 다니다가도 중간에 못 다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딸은 더욱더 그랬죠. 부모님은 공부를 시킬 돈이 있으면 아들만을 시키려고 했고 딸은 형편이 되면 다니게 하고 아니면 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나 친구도 국민학교를 몇 년 다니다가 중간에 못 다니고 그랬었죠. 대신 집에서 동생들을 보고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엄청 철이 없고 말갈량이 같은 소녀였습니다. 순애야, 일 도우라니까 또 어딜 쏘다니는 게야. 엄마, 좀 이따 도울게요. 순애야, 저놈의 계집애가 또? 부모님이 농사를 도우라고 해도 돕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다가 몰래 대문을 빠져나와서는 친구와 근처 산 둔덕에서 만나서 함께 계곡으로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수업이 끝났을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돌아오면 그 중에서 친했던 애들과 함께 손을 잡고 딱지치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말 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워낙 남자애들 같이 괴팍스럽게 노는 통에 부모님은 너는 여자애가 어쩌면 그렇게 사내 놈처럼 천방지축으로 굴고 그러니?
라며 혀를 차고는 했지만 저는 말 한마디 듣지 않고 언제나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여기저기 온 동네를 뛰어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한 말갈량이는 아니었어요. 까까머리란 골목대장 녀석과 싸우다가 이빨이 부러지기도 했었고 남자애들이랑 말타기 놀이를 하다가 깔려서는 크게 다쳐가지고 집 밖도 못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닮은 점이 많은 친구였기에 저희는 다른 친한 애들이 있었어도 속 이야기만큼은 꼭 서로에게만 주고받았습니다. 미자야, 우리 여기 옆집 도복이네 할아버지 감자밭에 설이나 하러 갈까? 그래, 감자설이에서 우리 부모님 몰래 한 소쿠리 쳐서 먹자.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당시 저와 미자는 동네 남자애들을 모두 제치고 어르신들이 가장 말썽쟁이로 꼽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릴 때야 뭐만 하면 맨날 어른들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는 게 속상하고 짜증나기도 했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나도 대단했구나 싶더라고요. 동네 주민들 밭에 감자며 고구마며 심지어 수박까지 서리라 하려다가 걸려가지고는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할아버지를 피해서 쓰레빠가 벗겨져라 달린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넘어져서는 온 바닥을 굴러다닌 뒤 너무 아파서 엉엉 운 적도 있었습니다. 허나 그렇게 울고 잡혀서 혼나더라도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는 기운을 내고 또 새로운 말썽을 부리기 위해 여기저기를 쏘다녔습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그렇게 말썽만 부린 건 아니었어요. 당시 동네 근처에 작은 냇가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은 냇가에 가기보다는 산이며 들을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어른들은 다른 큰 냇가에 가는 것을 좋아해서 작은 냇가에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냇가는 저와 그 친구만의 아지트 아닌 아지트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만날 때면 오후가 되기 전까지 친구 손을 잡고 냇가에 가서 함께 발을 담그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서 떠들다가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서로 부모님에게 엉덩이가 터지도록 맞고 혼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자가 평소 같지 않게 굴더군요. 미자야, 우리 할아버지네 설이하러 갈까? 아니, 나는 오늘 집에 있으련다. 몸이 좀 아프네. 미자가 웬일로 집에 있겠다고 하다니 딱히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했어요. 저를 먼저 붙잡고 놀러 가자고 하는 애인데 말이죠.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해 미자의 뒤를 쫓아갔어요. 미자는 제가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집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더군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어느 순간부터 미자가 집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고 그렇게 숨을 죽여가며 미자를 미행했는데 미자가 한 남자아이 집 앞을 서성거리지 뭡니까? 바로 같은 반이었던 철수였어요. 순간 저는 뜨악했고 저도 모르게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미자는 그 후에도 저와는 놀 생각을 않고 그 남자애만을 몰래 뚫어지게 바라보곤 했어요. 그러다 남자애가 자길 볼라치면 논밭으로 뛰어들어가 후다닥 숨고 제가 보기엔 그 남자애도 이미 미자가 쳐다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을 것 같은데 미자는 뭣도 모르고 혼자만의 열렬한 짝사랑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참지 못하고 그날도 저를 뒤로하고 그 남자의 집 앞 전봇대 뒤에 숨어있는 미자의 등을 톡 쳤어요. 깜짝이야. 순애, 너 왜 여기 있니?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것 같니? 처음에 미자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더니 제 무릎에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그제야 민망한 얼굴로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도 철수가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근데 저번에 내가 냇가에 갔다 빠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철수가 내 손을 덥석 잡아서 구해주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지 뭐니? 미자는 얼굴을 붉히며 철수와의 만남에 대해 고백을 했고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미자야, 철수 걔는 좋아하는 애 있잖아. 근데도 걔가 좋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학교 시절이었지만 저희 애들 간에도 나름대로 좋아하는 상대가 따로 있었어요. 철수는 워낙 숨기지 못하는 애라 그 시기 수진이라는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고 있었고요. 미자도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
고간 남자애가 뭐라고. 미자는 그럼에도 철수가 좋다고 했어요. 나도 안다. 근데 생각이 계속 나서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줄넘기 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얼마나 좋아하면 줄넘기를 하다가도 생각이 날까요? 저는 당시 그 감정이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린애가 사랑이니 뭐니 그런 감정을 어찌 알겠어요. 어른이 되어도 헷갈리는 감정인데. 하지만 미자는 그 순간 정말 꼭 그 사랑이란 감정에 빠진 것처럼 굴었어요. 뭐가 됐든 철수가 하는 거면 자기도 하겠다 나섰고 철수를 위해 서리해온 감을 건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미자의 머릿속에서 어느덧 잊혀져 가는 듯 했어요. 너무 성이 났어요. 나와 전부라 함께하던 내 친구가 철수란 고간 남자애 때문에 나를 등한시한다는 게 너무너무 성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자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고 말았지 뭡니까? 나는 이제 니랑 친구 안 한다. 뭐? 그게 갑자기 뭔 말이니, 순애야? 친구 안 한다고. 이제 니랑 노는 게 지겹다. 정말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어요. 전 미자랑 노는 게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는걸요. 하지만 괜히 혼자 뾰루퉁이나 던져본 말에 미자는 큰 상처를 받은 듯했고 그 길로 저와 미자는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들었지만 미자는 그날 제게 그런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엉엉 울었다 해요. 모든 걸 함께 있던 친구 2명이 어느 날 갑자기 서로를 노려보고 말도 안 하니 다른 친구들마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미자랑 순애 왜 그러니? 철수 때문이잖아. 철수? 응, 둘이서 철수를 좋아해가지고 싸웠댄다. 가끔은 어이없는 헛소문들이 돌기도 했지만 어차피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닥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미자가 제 옆에 없는 그 기간은 짧다면 짧은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허하고 심심했던 시간이었어요. 뭐래도 미자가 없으니 재미가 없었죠. 하루는 너무 길었고 저는 무얼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책만 쳐다보았어요. 옆에서 부모님은 왜 이리 얌전해졌냐며 좋아하셨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러다 제가 다시 미자와 말을 하게 된 건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겪으면서였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날의 집안 풍경은 쉬이 지어지질 않고 남아있어요. 순애 엄마, 얼른 나와봐.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그게 여기 순애 아빠가 글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다리가 잘렸는데. 당시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농사일을 맡기고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 스스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택하신 거였죠. 그런데 제대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집안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아버지가 계시다 하는 병원으로 달려가셨고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아 저는 혼자 집안에 남아 있었어요. 어두컴컴한 집안에 쪼그려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밤은 깊고 개 짖는 소리 빼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귀신이라도 곧 나타날 것 같더군요. 그때 검은 그림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바로 미자였어요. 저는 미자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미자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고 마치 엄마를 만난 아이처럼 펑펑 울다 겨우 진정을 했죠. 미자는 저를 안쓰러워하며 밥도 차려주고 감자도 입안에 넣어주며 울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저희 아버진 꽤나 오래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어요. 저와 미자가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 병문안을 갔고 아버지는 그때마다 미자에게 저를 옆에서 언니처럼 잘 지켜달라며 부탁을 하시곤 했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 그래, 미자가 있으니 아저씨가 마음이 든든하구나. 아버지는 걱정이 되셨는지 그렇게 쓸쓸한 얼굴로 미자에게 저를 부탁하시곤 몇 달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말은 저희 아버지의 유언이셨을까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미자에게 남긴 그 말씀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저를 부탁하신다 해놓고 왜 이리 빨리 떠나셔야 했는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처음 경험한 저로선 그 상실감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순애 아빠, 이리 가면 어쩌라고. 나는, 아이고. 엄마.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어요. 마치 폭풍이 휘쓸고 간 폐허처럼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내신 엄마도 저도 모두 정신이 황망해져선 누구 하나 제정신인 사람이 없었죠. 농사일도 해야 하고 먹을 것도 사야 하는데 엄마조차 그 기운이 없으셔서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를 도운 사람이 바로 미자와 미자의 어머님이셨어요. 순애야, 니네 아버지가 나에게 널 부탁하지 않았니? 아버지도 네가 이리 지내는 거 바라지 않으실 거다. 힘들어도 조금만 기운 차려보렴. 미자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알아놓은 저와 저희 엄마를 정성껏 보살폈답니다. 그 정성이 어찌나 갸륵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미자가 숨겨놓은 딸이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도 미자가 그렇게 딸처럼 집안에 들어앉아 이것저것 삶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니 나중엔 침상에서 일어나셔서 천천히 집도 돌보고 생계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미자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순애야. 내가 네 엄마고 아빠고 언니고 동생이고 다 해줄게. 그러니 힘들면 언제든 나에게 기대렴. 알겠지? 알겠어, 미자야. 그렇게 제 곁에는 항상 그 애가 있었어요. 그랬기에 다른 건 몰라도 어린 마음의 그 친구랑은 평생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15이 되던 해에 친구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바로 자기네 집 큰오빠를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서울로 가겠다고? 순애야, 어쩔 수가 없단다. 우리 어머니도 몸이 안 좋아 일을 못 하시고 나도 서울에 가 일을 해야 고향에 돈을 붙일 수 있으니. 안 된다, 미자야. 가지 마라. 여기 있으면 안 되나?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어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만 미자의 소매를 붙잡고 가지 말라 붙잡았습니다. 미자도 저를 어쩌지 못하고 눈물 고인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저 어린 나이에 미자가 돈 벌러 서울로 가야 한다니.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미자를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수족이었던 친구와 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두렵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미자와 얼싸안으며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 서울 가서도 절대 연락 안 하면 안 된다. 이 기집애야. 나 잊으면 안 돼. 걱정 마라, 미자야. 나는 너 죽어도 못 잊는다. 내가 너 찾으러 갈게. 만나러 갈 거다. 알겠다. 기다릴게. 저와 미자는 서로를 얼싸안고 동네가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도 그런 저희를 보며 같이 안타까워하셨죠. 요새야 집집마다 전화가 있는 게 흔하고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걸로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하는 게 쉽지만 저희 때는 집집마다 전화가 있을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동전 공중전화에 있었지만 순번이 있어가지고 전화 한번 하려면 그거 기다리느라 시간이 다 갔죠. 저도 친구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서울에 가게 되면 예전처럼 매일같이 대화하기는 힘들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마 하지 않으면 친구와의 헤어짐이 너무 아쉽고 슬펐습니다. 친구가 낡은 트럭을 타고 시골을 떠난 날 저는 버선발로 나와 마지막까지 친구를 배웅하겠답시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잊게 되었지만 조금 젊었을 때만 해도 가끔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모든 것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였고 제가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었거든요. 다른 친구가 없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친구 외에는 저를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삶에 치이느라 조금씩 그런 친구의 존재도 제 안에서 흐려져 가기는 했으나 늘 그립고 보고 싶고 마음 한편 애틋한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 고향에 내려갔을 때 미자의 소식을 아는지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미자, 글쎄, 그 이후론 고향에 내려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리. 아무튼 요 10년간 미자 본 적이 없어. 마을 토박이이신 할아버지에게 여쭈어봤지만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시고 다른 분들도 미자에 대해 들은 바가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조금이라도 일찍 올걸.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터덜터덜 다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다시 만난 친구를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도 아니고 분명 하늘이 내려준 기회이고 인연이었죠. 그래서 저는 기억을 회상하는 걸 접고 흐르는 눈물을 닦은 후 며느리를 불렀어요. 중남아, 며느라, 그 할머니 좀 찾아주라. 네? 그 나물 파는 할머니 말이다. 내 동무다. 어렸을 때 둘도 없었던 고향 동무. 내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만날 줄 꿈에도 몰랐다. 나한테나 우리 어머니한테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는 친구야. 꼭 좀 찾아주라. 제발 내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방법을 알아볼게요. 저 혼자서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그 친구가 돈 벌러 가겠다고 서울로 떠나면서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느리랑 산책을 나갔다가 나무를 샀는데 그 나무를 팔고 있던 할망구가 내 친구랑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으니 그 할망구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달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놀라며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제가 그 친구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그 친구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가 나무를 팔던 횡단보도 앞에 안경집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거기 주인이 제 친구를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 미자 할머니 말씀하시나요? 아유, 당연히 잘 알죠. 우리 동네에 그 할머니만큼 발 넓은 사람 없을걸요? 비슷한 또래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이랑도 잘 지내시고 나 같은 동네 가게 사람들한테도 너무 살갑게 대해주셔서 기억을 해요. 혹시 그 할머니 어디 사시는지 아시나요?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할머니랑 오랜 고향 친구이신데 미자 할머니가 먼저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거의 60년이 넘게 연락이 끊기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연히 여기서 나무를 파시던 할머니를 만나서 저희 시어머니가 대화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를 몰라서 너무 속상해하고 계세요. 저쪽 근처에 임대 아파트 단지 있는 거 알죠? 거기 사세요. 나도 정확히 어디 동 어느 호에 사는지는 모르고 그 임대 아파트 쪽 가면은 경로당이나 정자가 하나 있을 텐데 미자 할머니가 거기 단골이에요. 아마 찾아가 보면은 쉽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며느리랑 아들이랑 같이 임대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어찌나 가슴이 떨리던지 가뜩이나 작은 심장이 더 쪼그라드는 듯 했어요. 고향 동무 만나러 가는 길이 이토록 떨리는 일일 줄은. 심호흡을 하고 들어섰는데 안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바글바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친구처럼 보이는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나 붙잡고 혹시 김미자 아냐고 물었더니 진짜 묻는 족족 제 친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 근처 유명 인사였는지 그 할망구 심심하면 나물 팔고 그러잖아. 이쪽 단지 사는데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경로당에 와서는 고스톱을 그렇게 쳐. 어쩜 그리 손이 야무진지 이겨본 적이 거의 없다니까. 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친구의 모습이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서 꼭 좀 만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랬더니 그 근처에 지팡이 짚고 앉아있던 할아버지 하나가 저를 데리고 경로당에 들어갔습니다. 미자, 여기 그쪽 찾아온 사람이 있어. 등을 돌린 채 한참 고스톱을 치고 있던 할머니 하나가 뒤를 돌아서는 저를 보는데 아무리 봐도 제 단짝 친구였던 그 미자가 맞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자를 보자마자 눈물이 한 줄기 흘러버렸어요. 미자야, 나 순애다. 기억 안 나? 초등학교, 관전 초등학교 나오고 우리 맨날 감자설이하고 내과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네가 오빠 따라서 서울로 가서 돈 번답시고 헤어진 나 그 순애다. 순애. 아니, 순애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오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화투패를 내던진 채 저에게 온 친구와 저는 그만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평생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를 이렇게도 이 넓은 대한민국 땅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니. 경로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고 우리의 눈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 도움받아서 저랑 친구 단둘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동안 묵혀왔던 이야기들을 잔뜩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서울로 떠난 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알게 되었죠. 현재 친구는 나라에서 준 임대 아파트에서 20년째 살고 있고 기초수급자로 달에 몇십만 원씩 조금 나오는 것 가지면서 가끔 심심할 때마다 소일거리로 나무를 판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나무를 팔려고 나왔던 거고 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였죠. 미자야, 근데 너희 집 그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니? 어쩌다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게 된 거니? 아휴, 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게 말이야. 어렸을 적 오빠를 따라서 돈을 벌러 서울로 가기는 했으나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오빠도 친구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 괜찮은 일을 잡기 어려워서 한동안은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먹었다고 해요. 그나마 자리를 좀 잡고 나서는 고향에 돈도 보내고 하면 어찌저찌 먹고는 살 수 있었다만 친구의 오빠가 사고로 일찍 죽으면서 졸지에 친구 혼자 서울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은 했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편과는 얼마 안 가 따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남편의 외도였죠. 평소 술을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리기도 많이 말렸는데 말 한 번 듣질 않다가 결국 술집에서 알게 된 여자와 함께 도망을 갔답니다. 그 덕에 친구는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가면서 살았는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친구로서도 아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안도하던 찰나에 아들이 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친구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을 따라가려고 했다고도 해요. 그나마 친구네 집 주변에 살던 다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위로를 해주고 매일같이 찾아와 주지 않았으면은 아마 지금쯤 친구는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을 거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지. 기적이야. 나 같은 서러운 인생이 또 있을까 싶었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내가 살아있길 잘했지. 안 그럼 너 못 볼 뻔하지 않았니? 그래 미자야.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저는 친구가 그렇게 힘들 때 제가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일찍이 알던 친구였는데 비록 말뿐인지언정 곁에서 함께 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줬으면 친구가 조금 더 일찍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작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땐 네 도움을 받았는데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몰랐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미안하다 미자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가 미안할 게 뭐 있니? 나는 그래도 오늘 너 만나서 내가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죽었으면 무덤에서나 만났을 거 아니야. 찾아줘서 고마워리.
미자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저를 꼭 껴안았고 저도 미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다 미자의 굽어진 허리를 더듬게 되었어요. 미자야, 허리는 왜 이리 굽었니? 고생을 많이 한 게야? 그렇지. 아무래도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일하고 식당 일하고 늘 쪼그려서 일하다 보니 일이 됐어. 보기 흉하지? 미자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는데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더 서글퍼 보여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자식들 잘 둔 덕에 말년에는 풍족하게 살고 있는 저랑 달리 잔뜩 구부러진 허리로 지금까지도 가난하고 힘들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도 저 할머니는 어쩜 저렇게 허리가 휘었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는 또래의 다른 할머니들에 비해서도 허리가 정말 곱추처럼 휜 편이었는데 잘은 몰라도 젊었을 적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쉬지 못하고 계속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렇게 허리가 굽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자야, 그러지 말고 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서울의 유명한 병원 좀 한번 가자. 돈 걱정은 하지 마. 너 오랜만에 봤는데 내가 그런 수술 하나 못 시켜주겠니? 아니, 괜한 소리 말어. 난 이제 적응돼서 이게 더 편해. 됐어. 마음만 받을게. 하지만 저는 계속 됐다고 만류하는 친구를 억지로 데리고서 큰아들 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예, 이게 얼마 들어갈지 알고 괜찮대도. 미자는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돈 같은 건 아무래도 괜찮았어요. 그저 미자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길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미리 예약해둔 대학병원에 가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허리가 굽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물리치료 같은 간단한 치료만으로는 절대 허리가 돌아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수술을 하면 아주 젊은 사람처럼 꼿꼿한 허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다른 노인들이랑 비슷할 정도로 허리가 필 수 있을 거라고 하길래 몇 달 뒤에 수술 예약까지 잡아두고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수술을 시키고 싶었지만 그 의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미자는 병원 앞에서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니?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한테 내가 괜히 신세만 지는 것 같구나. 신세는 무슨,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적에 미자야, 네가 우리 엄마랑 나 챙기지 않았으면 우리 다 진작에 쫄쫄 굶었을 거야. 네가 우리 집을 챙겨줘서 나도 훌훌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단다. 지금이라도 그 은혜 갚는 거다. 그런 제 말에 제 아들도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혔고 미자도 조금은 짐을 벗은 얼굴로 저를 다시금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자의 허리 수술을 시켜주었고 미자는 드디어 조금 나아진 허리로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은 친구랑 거의 매일같이 만나서는 수다도 떨고 밥도 먹고 하고 있어요. 제가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친구를 저희 큰아들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경로당에서 같이 점 10원짜리 고스톱도 칩니다. 너무 어렸을 때 헤어져서 오래도록 못 만난지라 처음에는 친구와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상황 자체가 참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친구가 없으면 너무도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평생 함께 지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탱탱하고 뽀얗던 어린 소녀에서 주름 많고 쭈글쭈글 늙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솔직히 얼굴을 본 날보다 못 본 날이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마음 깊이 친한 친구라는 건 그러한 공백 기간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친밀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서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깔깔 웃고 그러다 보면 어린 시절 기억에 젊어지는 기분도 듭니다. 저나 친구나 언제까지 살런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다시 만난 만큼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할랍니다. 내가 글을 잘 못 써 며느리가 사연 보내는 걸 도와주는데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네요. 모쪼록 여러분들 옆에도 오랜 친구가 있으면
꼭 소중히 해주시길 바라요. 원래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친구이니까요. 그리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